자, 이제 234페이지 도시개발법입니다. 도시개발법 시험에 6문제가 나와요. 6문제. 여섯 문제 중에서 우리가 한 4문제 맞힌다 그러면은요, 아주 고득점을 하게 됩니다. 도시개발법을 4개를 맞히면 전체 공법 점수가 많이 올라가는데, 도시개발법은 난이도 차이가 굉장히 심해요. 4문제하고 나머지 2문제는 극과 극이에요. 그러니까 4문제는 쉽고, 2문제는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이나 도시개발법 시행령 중에서 구석진 곳에서 문제를 내요. 그러면 그 2문제는 우리가 전혀 못 맞히는가? 그렇지 않아. 2문제를 갖다 정답 찾는 요령이 있어요. 그거는 공부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기술을 연마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는 모르는데 정답은 맞히게. 예. 그래서 4개는 우리 기출 문제하고요. 우리가 자주 체크했던 데서 그대로 나오는데, 저 때는 그냥 자기가 침착하게만 문제를 풀면 되는데 꼭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 순간만 다른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그냥 눈에 막아 낀다 그러지. 그래서 그런 것들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도시개발법 만약에 4개 맞췄다 그러면 이미 국토계획법과 도시개발법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합격이 거의 보장이 돼. 예. 그래서 설사 여기서 뭐 한 3개밖에 못 맞춰, 2개 맞췄다 그래도 다시 또 정비법에 가면은 무조건 맞힐 만한 문제가 올해같이 전면 개정된 애는 한 3문제 정도는 무조건 맞히는 문제를 내줘요. 용어 정의를 물어보거든. 그다음 우리 건축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건축법하고 주택법은 응용이 안 돼요. 응용이. 그래서 자기가 좀 단순하다 이런 분들은 이제 주택법에 좀 이렇게 강점이 있는 것이 좀 단순하시다 분들도 있잖아. 외워서 본인은 복잡해? 예, 복잡해. 예. 생각이 많은 사람은 별로 도움이 안 돼. 단순한 사람들이 주택법 좀 도움이 됩니다. 예. 자, 우리 이제 도시개발법은 이제 전체적인 어떤 체계가 어떻게 돼 있냐 그러면은 이 총칙 파트가 이렇게 있어요. 이 총칙 파트에는 도시개발법의 이제 목적이 나옵니다. 목적 보면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고 써 있고, 그다음 이제 2번째 용어 정의가 나와요. 용어 정의가 나옵니다. 용어 정의 딱 2개밖에 없어. 그래서 도시개발법의 용어 정의는 딱 2개. 도시개발구역의 뜻.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의 뜻이 있죠. 왜 시험 지문에 나오는 것은 도시개발 사업의 뜻, 단지 조성 또는 시가지 조성. 둘 중에 규모가 큰 것은 시가지 조성을 말한다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파트가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파트가 나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파트. 그래서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 사업할 대상 지역을 먼저 지정해놓고 사업을 시행해요.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파트에서는 가장 많이 나왔던 시험 문제, 지정권자가 있어요. 지정권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가, 지정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지정요청이라는 게 있고요. 지정요청, 대도시시장이 아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규모라는 게 있고요. 면적 다 외워야 돼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절차도 있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했을 때 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지정효과라 그러죠. 지정효과. 도시개발구역을 개발하는 게 개발 계획이 나와요. 개발 계획. 그다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지정 해제가 나옵니다. 지정 해제. 이런 것이 우리 도시개발구역 지정 파트인데, 그러면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이 지정권자하고요. 여기 개발 계획이에요. 이 2개가 최다 출제죠. 지정권자하고 개발 계획. 그래서 일단 도시개발구역 지정 파트에서 지정권자 개발 계획은 일단 나온다고 보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3번째 파트로는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하고 시행자가 작성하는 실시계획이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시행자 파트에서 우리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 쭉 있어요. 시행자 파트에서는 누가 시행자를 지정하는가? 지정권자가 지정합니다. 그래서 시행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죠. 공공시행자하고 민간시행자. 우리 시행자를요, 의무적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의무적 지정.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그 다음 우리 시행자를 우리 변경하는 경우 있잖아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죠. 그래서 2년 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1년 내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취소당하거나 부도 파산 났을 때 있었죠. 그 다음 우리 시행자 중에서 별도로 시험에 나오는 것들 몇 가지 있는데 도시개발구역 지정제한이라는 것도 있고요. 지정제한 나오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조합이 있죠. 14회 시험 이후로 3번 빼놓고는 시험에 다 나왔죠. 도시개발조합. 요거 올해도 예상 문제죠. 이렇게. 이게 시행자 파트예요. 그 다음 우리 시행자가 작성하는 게 실시계획. 그래서 요 실시계획에서도요. 몇 가지 실시계획 작성을 누가 하는지 작성. 시행자가 작성하죠. 실시계획에 대해서 도장 찍어주는 인가권자가 누가 되는가. 지정권자가 인가권자가 되죠. 그 다음에 실시계획에 대해서 포함을 시켜야 되는 사항이 있고 실시계획의 지위,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해라. 개발계획보다 하위 계획이다. 그 다음에 이 실시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었을 때 그 인가고시의 효과, 실시계 인가고시의 이제 효과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우리 사업시행 방식이 들어가는데요. 사업시행 방식. 요 사업시행 방식은 3가지가 있잖아요. 수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 그래서 요 3개 사업 방식을 이제 구분하고 이제 장단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용 방식, 집단적인 조성에 유리하지만 지가가 높은 지역은 불리하다. 환지 방식의 장점, 지가가 높은 지역에서 유리하고 단점은 절차가 지연되고 복잡하다. 혼용 방식은 분할 혼용과 미분할 혼용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수용 방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환지 방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환지 방식이 나옵니다. 그 다음 우리 기타 사항으로는요. 이제 기타 사항으로는 시험에 딱 나오는 게 바로 도시개발 채권이 나옵니다. 도시개발 채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제목만 딱 보면은 그 내용이 다 기억나지 않습니까? 제목만 보면, 목차만 보면은 우리 법학은 항상 목차를 잡아서 공부를 해야 돼요. 목차. 그래서 목차를 잡아서 공부해야 돼요. 특히 이 목차가 중요한 부분이 도시개발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공부하는 내용이 어느 파트에서 나오는지 그걸 알아야지만 시험 볼 때 머리에서 저장 공간에 가서 그걸 찾아서 꺼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왜 그 도서관에 사서 있죠, 사서. 그분들은 책을 딱 물어보면 그 책을 갖다가 찾아요. 어디에다가 이렇게 배치했다는 거. 필요한 데서 찾아서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 도시개발법 같은 경우는 왜 이게 필요하냐 그러면 종합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뭐 여기서 지문 하나 뽑아 지정권자에서 규모에서 하나 뽑는데 이 뽑은 것을 갖다가 문제를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기도 글로 가서 공부한 것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도시개발법을 제가 이렇게 목차를 잡아드리는 이유가 내 공부하는 게 어느 목차에 나오는지를 갖다가 딱 구분해서 이게 딱 수납을 잘해야 돼. 머릿속에 수납. 예. 그래서 가끔 홈쇼핑에 보면 수납하는 거 팔더라고. 예. 머리도 그런 걸로 수납을 잘 해놔야 돼. 그래야지만 종합 문제가 나왔을 때 꺼내 쓰기가 편하거든. 꺼내 쓰기. 근데 뭐 하나 찾으려면 다 꺼내야 되는 분이지. 예? 그래서 이제 제일 짜증나는 게 뭐 하나 찾는데 다 꺼내가서 찾았어. 그랬더니 요거 하나를 더 찾으라고 또 다 꺼내야 돼. 예. 다 꺼내야 돼. 예. 특히 그릇 같은 거 뭐 하나 다 꺼내야 돼. 다 꺼내야 돼. 예. 다시 넣다 갖고 하나씩 깨진다니까. 그래서 특히 도시개발법은 종합문제에 대비하는 방법은 목차를 딱 잡아놓고
전 목차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234페이지에 지금 목적 용어 정의 봤고요. 국토계획법과의 관계. 왜 도시개발법은 용어가 2개밖에 없을까? 국토계획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시 도시개발법에 적용합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용어는 2개밖에 필요 없고요.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의 뜻이 제일 중요하죠. 단지 조성 또는 시가지 조성. 규모가 작은 도시개발 사업이 단지 조성이죠. 유통단지, 문화예술단지, 관광단지, 연구단지 다 단지 조성이고 우리가 흔히 신도시 건설한다는 게 시가지 조성이에요. 규모가 커요. 그래서 시가지 조성에만 적용되는 법률 조항을 2003년도부터 시행했어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시가지 조성에만 적용되는 주문은 매년 시험에 나온다. 2003년도부터 개정돼서 시행된 주문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보면서 또 체크하면은 매년 나와요. 자, 이제 도시개발구역 이제 지정 파트에서 이제 지정권자부터 볼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보는 거죠. 지정권자. 이쪽이 이제 따로 쓰겠습니다. 이걸 지우고. 예. 그래서 싹 지우고 요것만 남겨놓는 것이 이렇게. 예. 원래 이 장인들은요, 자기가 지은 집은 자기가 안 부신다 그럽니다. 나도 내가 쓴 건 내가 안 지우는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지우는 거예요. 예. 내가 쓴 건 내가 지우면 안 되거든. 지난번에 제가 교통사고 당하고 난 다음에 보험회사 연락 왔어요. 그 이제 무슨 뭐 보상금을 주겠다고 그래서 내가 나는 그 아파가지고 강의하는데 지장이 많았다 그랬거든. 그때 이 사람이 저를 검색을 해봤나 봐요. 담당 보험회사 직원이. 인터넷에 보니까 내 동영상이 엄청나게 많대. 유튜브고 뭐고 다 있대요. 그럼 이 정도 되는 사람 몸값이 비싸다 생각했나 봐.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2배를 주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근데 그 말 하겠어. 알아서 생각해.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자기 딴에는 이 정도 잘못하게 말 안 꺼내면은 아예 이게 합의가 안 될 것처럼 보이니까 아주 내가 생각한 2배를 부르길래 이거 어떻게 이걸 합의를 해야 되나 내가 잘 모르겠다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인터넷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몸값이 비싸지나 봐. 단 좋은 일로 나와야 돼. 좋은 일로. 좋은 일로. 지명수백 나오지 말고. 예. 지정권자.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요. 시험에 계속 나오는데 이때 나오는 형태는 2가지예요. 지정권자 우리 원칙하고 예외가 있잖아요. 기억나세요? 자, 원칙적인 지정권자가 시도지사하고 대도시시장이거든요. 50만 이상의. 그러면 여기서 요 시도지사는 몇 명을 얘기하죠? 4명이야, 4명. 이제는 마칠 때도 됐어요, 여러분요. 이제 4명. 그래서 원래는 국토계획법에서 시도지사는 5명이었다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5명이었는데 도시개발법에서 시도지사는 1명이 빠져요.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안 나와. 세종시에서는 도시개발 사업할 일이 없대. 그래서 세종시장을 빼버렸어. 여기서 시도지사는 4명인데 시험에서는 이걸 풀어서 낸다니까. 다음 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없는 자. 1번 특별시장, 2번 광역시장, 3번 도지사, 4번 특별자치도지사, 5번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 안 돼. 시장 중에서 50만 이상인 대도시시장만 되거든요. 요거 항상 풀어서 시험에 나와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예외적인 지정권자가 국토부 장관이거든요.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지정권자가 되는 경우가 5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이 5가지만 따로 시험에 낸다니까 또 기출문제 많아요. 다음 중 국토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될 수 없는 경우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이제 원칙 시도지사 대도시장 나왔고 시도지사 4명을 풀어서 놓은 것도 나오고 50만 이상의 대도시시장. 그다음 동그라미 2번도 이제 지문에 언급되는데요. 2개 이상 시도나 대도시에 걸치는 지역일 때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협의해서 지정하는 게 아니죠.
지정할 자를 정한다야. 협의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게 아니라 지정할 자를 정한다.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총 5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시험에 이제 자주 나올 때 틀린 지문을 막 만들어내요. 국가가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런 거는 상식적으로 다 알아. 예, 틀리 낸 적도 없고 2번도 타켓이 돼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관광단지를 만들고 싶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입니까? 나 이제 장관 이름은 국토부 장관밖에 모르겠어. 하도 많이 바꿔놔가지고. 예?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국토부 장관에게 지정을 요청했을 때는요. 국토부 장관이 직접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는데 2번을 바꿔서 내요. 어떻게? 우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시군, 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렇게 틀리게 내면 많은 사람이 틀려요. 아예 공부하는 사람 안 틀리는 게 그 뒤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 요청하는 경우가 나와. 그거와 헷갈리라는 거예요. 누군가 요청했거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이었어. 3번의 공공기관의 장, 대표가 LH공사의 장이고요. 정부 출연기관의 장, 정부 출연기관이라는 것의 대표는요.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이라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공단 중에서 가장 청렴하지 않은 순위 2등. 예. 한국철도시설공단. 뉴스에 나왔던 거 철피야. 이게 철도공단. 예, 철도고등학교 출신들이 다 모여서 하는 거. 예. 그 다음에 이제 제주 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 내가 말로는 센터라 그러는데 쓰기는 터로 써. 예. 제주 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 요 두 개가 정부 출연기관이에요. 그래서 정부 출연기관으로 이렇게 나와주면 고마운데 정부 출연기관인 도시개발법에서 저 둘이거든요. 요 둘 중에 하나를 물어볼 수 있어 지문에. 그러니까 이제는 이걸 기억해야 되고요. 제주 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 직원들한테 도시개발법을 이제 강의하시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박모 선생인데. 그래서 저 직원들이요. 교육을 받으려고 서울로 올라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저기 여의도 가면 능률협회나 이런 데 그 교육장을 빌려줘요. 공공기관들 교육할 때. 서로 올라오겠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랬어요. 올라오지 마라. 내가 제주도 내려가겠다. 저 제주도에 있거든. 그랬더니 굳이 올라오겠다 그래서. 그럼 저 사람 왜 올라오는 거 했더니 봤더니 집이 되게 이제 서울에 있는 사람들도 많고 월집이 서울이야. 근데 저기 이제 제주도로 가는 바람에 제주도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아니면 또 제주도가 이제 집인 사람들은 서울 구경하고 싶어. 그래서 교육을 3일간 한다 그러면 수요일 날 올라와서 금요일 날 오전에 교육이 끝나게 시간표를 딱 짜서 올라와. 네, 교육을 이틀 한다 그러면 목요일 날 와가지고 금요일 날 오후에 시간이 딱 끝나게 만들어서 와. 이렇게 사람들. 나는 내가 지금 내려가겠다 그러는데 근데 다 올라와 이 사람들. 올라와서 꼭 도시개발법 공부해. 본인들이 시행자거든. 예. 한국철도시설공단 역시 또 교육을 받으러 옵니다. 생산성 본부의 교육을 받으러 온 철도시설공단. 그래서 항상 교육받을 때 쓰는 법이 바로 요 도시개발법이에요. 본인들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공공기관의 장,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30만 이상으로 지정을 제한하는 경우인데 이걸 갖다가 이제 틀리게 내는 거예요. 틀리게. 어떻게 틀릴까요? 지방공사의 장이라고 틀리게 내. 지방공사의 장. X야 이거. 지방공사의 장이 제한하는 경우 없어요. 아셨죠? 지방공사의 장을 틀리게 쓴다. 예. 그 다음에 협의가 성립 안 되는 경우 이것은 2개 이상 시도나 대도시에 걸치는 지역은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이 협의로 지정할 자를 정한다잖아.
이때 협의가 성립 안 됐을 때는 지정할 자를 국토부 장관이 정해주는 게 아니라 국토부 장관 지가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협의 안 됐을 때 지정할 자를 지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지가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답니다. 5번을 틀리는 사람이 없어요. 천재지변. 그러니까 우리 공법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이제 입에 익어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천재지변. 너 내일 모임에 나올 수 있지. 천재지변이 없는 한 천재지변. 예, 이게 막 스피치가 막 된다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뭐 천재지변이 등장한 배경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법을 기초부터 공부한다면 사실 외울 것도 없거든. 근데 우리는 기초 없이 바로 우리는 그냥 기초 공사 없이 건물을 짓는 거야 우리는. 예. 그래서 무너지기 전에 빨리 시험을 봐야 돼. 예. 무너지기 전에 시험 봐야 되는 거. 기초 공사 없이. 예. 도시개발법을 제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법을 먼저 공부하셔야 됩니다. 특히 민법의 물권법을 다 공부를 하시고 나면은 도시개발법 공부할 때 아주 이해가 잘 되거든요. 근데 우리 민법도 이제 부실하고, 예? 특히 물권법 부실하지. 예? 왜 물권법을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게르만법하고 로마법을 공부해야 되거든. 예? 그래서 법과대학에서는 게르만법 책이 있어요. 로마법도 있고요. 이걸 공부를 하고 나면 물권법에서 외울 게 하나도 없어. 근데 학생들은 막 외우죠. 우리 여러분 게르만법적인 요소 막 외우지 않아요 혹시? 로마법에서 유래된 거 외우지 않아? 예, 안 외워요? 예. 어차피 여러분들은 기초부터 해봤자 기초가 안 잡히기 때문에 바로 그냥 시험 문제 푸는 것 해서 법과대학에서 4년 걸릴 거 우리는 2달 만에 진도 끝내버리잖아. 4년 동안 진 나갈 걸 2달 만에 끝내버려 그냥. 예. 지금 현재 우리 도시개발법부터가 대학원 과정이에요. 국토계획법이 4학년 2학기 과정. 그다음에 대학원 석사 과정이 바로 요 도시개발법부터예요. 근데 학원에 오자마자 한 달 지나면 바로 석사 과정 들어가 버려. 야, 그래도 우리는 해내잖아. 예, 학원에서는 가능해. 학원에서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물권법 같은 거 배울 때 말이죠. 법과대학에서는 먼저 이제 게르만법을 이렇게 배워요. 그러면 게르만족이 왜 우리 그 만들어낸 제도가 등기 제도거든요. 게르만족이 만들어낸 게 등기. 왜 등기 제도가 나왔는가? 얘네들은 원래 유목 민족이에요. 농경 민족이 아니라 유목. 그러니까 가축을 키우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가축은 항상 풀이 있는 곳을 가야 돼. 그래서 기후가 바뀌면은 이제 따뜻해서 풀이 있는 곳으로 가축을 데리고 유럽 데리고 한 바퀴 이렇게 돌아요. 그래서 한 2년, 3년 만에 다시 원 상태로 돌아오잖아요. 그럼 분쟁이 생겨. 이 땅이 누구 소유였는지가. 그래서 이 농경 민족은요, 한 땅에 이렇게 살기 때문에 이 땅이 누구였는지가 분쟁이 안 생기는 거야. 모든 사람이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유목민들이 만들어내는 제도가 등기 제도거든요. 누가 소유자인가. 예. 왜 몇 년만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분쟁이 생겨요. 그리고 이제 유목민들이 그 풀을 찾아서 가축을 이끌고 떠날 때 가축 위에다 짐을 실잖아요. 가축 위에 실리는 짐이 동산이야. 그리고 실지 못하는 것이 부동산이야. 그래서 동산하고 부동산은 게르만법에서 나와요. 게르만족이 구별한 거예요. 가축에 싣고 가면 동산, 못 실으면 부동산이 간단해, 걔네들은. 그래서 그게 지금 우리 그 동산과 부동산의 구별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나씩 공부해가지고 그 다음에 물권법 체계를 쌓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을 공부하면 따로 외울 조문도 없고 이 조문 다음에는 이런 조문 나오겠는데 하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공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순식간에 외워서 잘 이해 안 되는 것은 외워서 붙이고 막 이래가지고 시험장 그날까지만 딱 기억하는 겁니다. 그날까지만. 끝나고 나면 다 이제 기억이 없어져.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요즘에 좀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본인이 이렇게 가려운 데가 많은 거예요. 예,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의문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공부를 안 했을 때 의문이 없잖아. 그 학원에 의문이 많이 생기는데 그래도 너무 깊이 파고들지 마세요. 그걸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 해결한다고 해서 시험 성적과는 상관이 없어. 그거 고민하고 뭐 뭔가 파고들고 싶을 때 마음은 뿌듯하겠지만 성적과는 반대로 가. 그러니까 그걸 좀 이제 이렇게 궁금해하지 않는 게 사실 나올 수가 있어요. 시험과는 관련 없는 것들. 이상의 시험과는 관련 없는 것들이 자꾸만 시험 나올 것처럼 보이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5월 달이 위험하고 6월 달이 위험한 이유가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 이제 나름대로 이제 밑줄 친 것도 많고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비교해서 보다 보면 이게 좀 왜 이렇게 나왔을까? 파고들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좀 자제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성적이 안 나온다고. 지금 우리 분할 및 결합 같은 것도요. 시험에서는 지금 거기 난 동그라미 1번 요 정도만 이제 시험에 나왔고 밑에 참고가 대통령 0에 나오는 건데요. 물론 지문이 동그라미 1번밖에 안 나왔어요. 참고 안에. 더 깊이 낸다 그래도 우리는 공부할 수 있는 그 양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쪽 파트는. 도시개발구역을 분할할 수도 있고요. 결합할 수 있는데 결합할 때는 서로 떨어지는 말이 중요해요. 서로 인접한이 아니야.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해서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다음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거기 밑에 박스가 대통령령에 나오는 건데 동그라미 1번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분할할 때는 분할하고 난 다음 면적이 각각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된다. 그 이유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최소 규모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든. 그다음 동그라미 이제 2번은요. 현실적으로 시험에 내도 우리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해서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도시개발구역에 하나 이상 포함된 경우로 한다. 최소 규모가 1만 이상이니까 1만 이상이 하나라도 있어야 돼. 다만 6호의 경우에는 1만 미만인 경우도 포함한다. 오른쪽에 6호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우리 개특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개발 제한 구역에만 적용되는 이 개특법에 따른 정비사업구역에 포함된 지역이 있습니다. 정비사업구역에 포함된 지역. 더 자세히는 공부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오시면은 그러면 자 결합할 때는요. 어느 둘 중에 하나가 부족할 때 하나가 뭔가 좀 부족한 게 있을 때 결합을 하는 거예요. 결합. 만약에 여러분들요. 우리가 이제 그 탁구에도 복식이 있잖아. 탁구. 테니스도 복식이 있잖아. 공인중개사 시험을 복식으로 보라 그러면은 자기가 복식조를 만들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옆에 있는 친구 복식하겠습니까? 둘이 성적 더해서 나누기 2. 예. 도움이 안 될 것 같지. 미안하지. 그치? 그래서 이 바로 말이 결합, 도시개발구역 결합해서 개발이 바로 복식이에요. 더해서.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요. 부족한 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독자적으로는 도저히 도시개발 사업이 안 되는 거 있죠. 이걸 하나씩 포함시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번 보시면은요. 도시경관, 문화재, 군사시설, 항공시설. 야, 이거 다 독자적으로 개발 안 되는 곳이에요. 이것을 관리하기나 보호하기 위해서 국토계획법이나 문화재보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공항시설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 이용이 제한되는 지역, 이런 지역이 하나 이상 포함된 경우로 하겠다는 거죠. 독자적으로 개발 안 되는 곳을 하나 이상 포함시키겠다. 그러면 선생님 여기는 아예 개발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아예 못하는 게 아니라 개발할 수 있는데 수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아무도 개발하려는 사람이 없어.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서 자 공항시설법이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서 만약에 층수를 제한하거든요. 층수를 제한하면 야, 이 동네는 그래도 10층 이상은 지어야 경제성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독자 개발이 가능할 텐데 거기는 이렇게 규제에 묶여서 한 4층, 5층밖에 못 진다 그러면 독자 개발이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수익성이 높은 지역하고 뭉쳐서 개발, 뭉쳐야 돼. 뭉쳐서. 그래서 이런 데가 한 군 이상 포함되고 여기서 나오지 않는 수익은요. 수익성이 높은 결합되는 지역이 메꿔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용도구역별 개발행위 허가 규모 이상의 기반시설, 공장, 공공청사, 관사, 군사시설 등이 철거되거나 이전되는 지역인데 우리가 밑줄 칠게 공장을 밑줄 쳐주세요. 공장. 그 다음에 군사시설 하나 밑줄 쳐주시고
그래서 현재 공장이 사례가 나와 있어요. 공장이 현재 사례가. 그래서 지금요 결합할 때 그 사례가 나와 있는 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지구라고 있어요. 대장지구. 그리고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이라고 있습니다. 신흥동에 1공단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지구는요. 저기는 도시개발구역으로서 사업하면 무조건 수익이 나와. 이익이 남는다고. 예. 그 다음에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1공단이라고 있는데요. 저 공단이 낡았으니 다 철거해야 돼요. 공단. 철거해야 되는데 철거를 하고 저기를 공원을 만들 생각이에요. 성남시가. 공원화 사업. 그러면 공단을 철거하고 공원 만들면 공원을 분양하나? 공원이란 공공시설이죠. 분양 못하지. 그래서 저 공단을 만들어봤자 수익이 안 나와요. 그러면 1공단을 철거하고 공원을 만들고 싶은데 공원은 분양하는 게 아니라 수익이 안 나온다고. 그러면 대장지구는 분양해서 수익이 나오거든. 그래서 요 두 개를 하나로 묶으려는 거야 지금. 대장지구 1공단을. 그러면 1공단에서 수익 안 나오는 거 여기서 수익 갖다 메꾸는 거지. 그러면 이 공단이 뭐예요? 공장이지. 공장. 예, 공장. 이 공장이라고 공장. 그래서 요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냐면 10km. 대장지구와 1공단의 거리는 10km가 떨어져 있어. 10km. 무려 10km. 그러니까 서로 떨어지는 거 있잖아. 서로 떨어지는 거. 인접한이 아니야. 서로 떨어진 곳인데 떨어져도 세상에 10km나 떨어져 있는데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결합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공장이나 군사시설 등이 철거되거나 이전되는 지역. 여기 이제 하나 이상 포함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공장이 바로 저 1공단이 대표적인 사례가 됐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3번 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나 지구가 나오는데 방화지구, 방제지구, 나번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다번 특별재난지역. 예. 이런 것을 하나 끼워서 서로 떨어진 곳을 개발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번에 특별재난지역 밑줄 하나 그어주세요. 특별재난지. 이걸 왜 집어넣었냐 그러면은 자 우리 포항에 지진이 나가지고요. 이 건물이 만약에 무너져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독자적인 개발 사업 해봤자 수익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수익이 나오는 곳이 서로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결합해서 이쪽에서 나온 수익 이쪽을 메워주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체크를 하시고요. 예. 오른쪽에 동그라미 3번.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는 자가 결합개발 방식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될 서로 떨어진 지역별로 토지 소유자, 지상권자 동의도 물론 포함해서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럼 서로 떨어진 지역별로 동의를 받을 때 대장지구 주민들은 찬성할까 반대할까? 반대. 1공단은 찬성이지. 예. 서로 떨어진 지역별로 예.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5번 시행자가 결합개발 방식을 적용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는요. 이항 각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뭘 개발하라는 거야? 1공단을 먼저 개발하라는 얘기야. 예. 왜 그럴까요? 왜 공사를 할 때 대장지구 공사를 먼저 안 하고 1공단 공사를 왜 먼저 할까? 예? 1공단 공사를 다 끝내고 나면은요. 여러분 일단 배가 부른데 가난한 사람 생각나겠습니까? 그렇죠. 이걸 먼저 하라는 거야. 이걸 먼저 하라는 거예요. 이걸 먼저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만 도시개발 사업 특성상 필요한 경우는 지정권자가 다르게 정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6번은요, 뭐 그냥 보실 필요 없고요. 그래서 제가 체크한 것들이 있죠. 그것만 한번 읽어보고 나왔는데 기억이 난다면 맞추는 거고, 기억 안 나는데 틀려도 합격하는 데는 지장 없어. 합격하는 데는. 그러니까 편한 마음으로 이쪽을 보시라고요. 편한 마음으로. 예. 시험에서 기억이 나는 수가 있어. 예. 그걸 맞히는 거야. 기억나는 수가 있으면은. 예. 기억 안 나면 틀리는 거지. 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요청. 자, 지정 요청을 보시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나오잖아요. 대도시장을 제외한, 왜 제외한 거? 대도시장 지가 지정권자거든. 요청할 필요 없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지정권자가 아니에요.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우리 두 번째가 이제 요 지정 요청이 나오는데, 요 지정 요청에서는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이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자문이라는 것은 한번 물어보는 걸 말해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그래서 시군구 도시계획 자문을 한 후 제출해라. 근데 자문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심의보다 정도 약한 게 자문이거든요.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때. 그래서 다만 써 있지만 그냥 우리는 지구 단위 계획 수립되어 있을 자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왜?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할 때 자문보다 더 심한 심의가 있었거든. 그래서 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 그것만 보시면 되고요. 시험에는 지문 정도만 나와요. 아무리 5개 지문 내고 싶어도 낼 게 없어. 이거 지문 하나만 나온다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에 이제 지정 규모가 나옵니다. 도시개발구역에 지정 규모가 나오는데, 우리는 요 원칙적인 지정 규모하고 예외적인 지정 규모가 있을 때요. 원칙적인 지정 규모가 시험 나왔을 때는 문제가 쉬운 거예요. 그냥 외운 대로 맞추면 돼. 그다음 이제 예외적인 지정 규모는요,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이해가 잘 안 되거든. 사실 이게 이해가 되면은 여러분들은 선생하면 돼. 솔직한 얘기로 선생하면 되지. 학생이 아니야. 이미 이해된다는 거는요. 예. 그래서 이해 안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시험 문제 맞힐 정도까지만 억지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지정 규모 원칙.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규모 나오죠? 이미 뭐 다 써놨으니까 칠판 따로 쓰지 않겠습니다. 자, 도시지역 안에 주거, 상업, 자연녹지, 생산녹지 지역은요, 최소 규모가 얼마? 1만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요, 3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지정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생산녹지 지역 뒤에 가로가 있죠. 30%, 예, 30% 이하인 경우만 해당된다. 30% 이상이 아니죠? 이하인 경우만 해당이 된다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그러면, 자, 우리 이런 거 하나 보시면요. 여기가 자연 녹지 지역이고요. 우리 자연 녹지 지역에 도시개발 구역 지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가 생산 녹지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 옛날 도시개발법에는요, 몇 년 전까지는 생산 녹지 지역은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이제 지금 못했다니까. 우리 생산 녹지 지역의 뜻이 뭐였죠? 생산 녹지 지역의 뜻. 생산 녹지 지역의 뜻.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한 지역. 그래서 거기는 도시 지역 안에 있는 농지인데 주로 꽃을 재배한다 그랬죠. 도시 지역 안에 농지 중에서 화훼 농업을 하고 있는, 도시 지역 안에 농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화훼 농업하고 있는 데가 다 생산 녹지.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 건물 지어서 임대료 받는 것보다 농사 짓는 게 수익이 더 크다. 그래서 여기가 생산 녹지 지역. 건폐율 20, 용적률 100. 예. 누가 80이라고 그랬어? 80이라고 하지 말라. 내가 한 골 수십 번 얘기했어. 예. 생산 녹지 지역은 용적률이 80이 아니라 100이라고. 그렇죠? 골 수십 번. 그냥 수십 번도 아니야. 골 수십 번 얘기했어요. 예.
그래도 너는 말해라 나는 틀리겠다.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예. 이제는 맞춰줄 때가 됐다니까, 이제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자, 생산 녹지를 개발을 원래 안 하려고 하는 게 원칙이잖아. 거기는요. 그렇죠? 도시 지역 내에서 농지인데 거기가 부가가치가 높다고요. 그래서 생산 녹지는 될 수 있으면 개발 안 하려고 예전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대상 지역에 생산 녹지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생산 녹지가 요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모양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생산 녹지 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다가요. 건물을 짓고 이쪽에다 건물을 지어서 서로 연결시키고 싶은데 생산 녹지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못한다면 어떻게 하냐면 일로 삥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 그러면 우리 생산 녹지 지역도 도시개발구역에 포함시켜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자. 그렇지만 생산 녹지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하는 건 안 된다는 거야. 다른 지역에다가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생산 녹지 지역이 일부 딸려 들어가는 건 봐주자. 일부는 얼마까지? 30% 이하는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땅들이요. 이제 도시개발구역 모양이 매끈하게 나오는 거지. 일부 30%까지는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도시지역 외지역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인데요. 시험에서 계획관리지역은 지정 규모가 얼마인가 나오니까 갑자기 머리가 띵해. 선생님이 가르친 적이 없대. 선생님은 도시지역 외지역만 가르쳤다는 거야. 도시지역 외지역,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러면 계획관리지역은 얼마예요? 30만 제곱미터 이상. 원칙이. 그러면 우리요, 예외적으로 도시지역 외지역에서 10만 제곱미터 이상만 돼도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예외가 있어요.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다. 이 얘기는 뭐냐면 주거지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도시개발 사업은 주로 주거지 만드는 사업이네. 야, 그러면 뭐 공장 같은 거 많이 지을 필요 없겠는데 10만 이상만 돼도 충분하다. 그런데 우리 주거지가 되기 위한 조건 2개. 초등학교 용지 확보, 4차로 이상 도로 설치. 그러면 10만 이상만 돼도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지정 대상 지역에 나오지 않는 게 하나가 있어요. 보존 녹지가 안 나와. 그렇죠? 그래서 보존 녹지는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보존 녹지. 예. 그래서 저기 지금 용인에 도시개발구역이 진짜 많이 지정되고 있거든요. 온 천지가 다 도시개발구역, 이제 용인시는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완충녹지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완충녹지 들어봤어요? 절대 개발하지 않고 녹지를 만들어 놓은. 그 완충녹지는 용도 지역 보면은 보존녹지로 돼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이 저 완충녹지가 풀릴 수 있을까요? 하고 중개사한테 물어봤어. 중개사 입장에서는 그럼요. 시간 지나면 다 풀리겠죠. 시간 지나면. 단 언제나 자기 못 박은 적은 없대. 잘했다 그랬어요. 시간 지나면 한 몇 세기가 지나야 되겠지. 몇 세기. 뭐 기후 변화도 오고 막 그래. 이 완충 녹지가 거의 다 보존 녹지. 그래서 보존 녹지는 절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면적이 아예 안 나오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예외. 이 원칙적인 면적 규정을 따르지 않는 게 예외예요. 자, 이 예외는요. 이제 그 책에 있는 걸 제가 읽으면서 하나씩 연구를 해봐야 돼요. 지난달에 이걸 제가 실판했으니까 이것도 쓰느라고, 책에 있는 거 쓰느라고 설명을 못 들어서. 예, 원래 설명을 들으면은 한 5분 정도는 이해가 되거든. 딱 5분 정도만 이해가 돼. 거기 자연 녹지, 생산 녹지, 도시적, 외지적이 나올 때요. 자, 우리 개발 안 된 지역이 녹관 농자야. 녹관 농자에서 보존 녹지 지역을 빼면 어떻게 쓰냐 그러면 자연 녹지, 생산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 지역을 도시적, 외지적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 안 된 녹관 농자에서 보존 녹지를 빼고 쓰는 방법, 자연 녹지, 생산 녹지, 도시적, 외지적. 도시적, 외지니까 바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 지역을 말하고요. 이 지역의 특징, 건물이 별로 없다. 그럼 우리가 시가지를 조성하려는 지역의 조건은 건물이 없어야 돼요. 건물이 있으면은요, 토지 보상하고 건축물 보상, 이중 보상은 감당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건물이 없는 지역의 특징은 시가지를
조성할 수 있는 곳이다. 다시 말하면 여기는 시가지를 조성할 때 자, 장기 계획이 두 가지가 있어요. 광역 도시 계획과 도시군 기본 계획에서 그 계획을 봤더니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는요.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위의 원칙적인 그 면적을 따르는 게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그 면적이 따르는 거지. 이때 기준이 바로 면적 기준이야. 따라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야 되고 만약에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 계획이 수립이 안 된 적 있을 수 있잖아요. 이랬을 때는 그 계획이 있어야지 거기를 개발한다, 개발 안 한다 말이 나올 텐데 계획이 없으니까 아예 개발이 안 되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용도 지역 뜻 자체가 개발을 예정한 지역이 있어요. 자연 녹지 지역과 계획관리 지역은 그래도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광역이나 기본계획 없다 할지라도. 그 다음 가로 2번은요. 적용 제외라는 것은 규모를 별도 지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래서 원칙적인 지정 규모 따르지 않고 가로 1번에 나오는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으로 지정하는 것도 따르지 않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그때 규모를 다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대상 지역이 기존의 대상 지역이 지정 목적이 특수한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박스에 나옵니다. 취락지구가 있어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죠. 취락지구 위에다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규모를 그때 지정할 때 별도로 정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현재 취락지구 면적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취락지구 면적 확인해보고 그 면적에 맞게 도시개발구역 면적을 정하는 거야.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 위에 지정할 때 개발진흥지구 면적 확인해 봐야겠죠. 그리고 그 면적에 맞게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테니까 규모를 별도 정해야 돼. 그 다음에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되어 있는 면적 나와 있겠지? 그 면적에 맞게 지정하고 우리 혁신도시나 기업도시를 만들 때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정하려는 지역 이렇게 읽을 줄 알아야 돼. 쓰기는 국가균형 발전 지역이라 쓰고 단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는 요거 지정을 못합니다. 도시개발구 지정 못해. 자연환경 보전 지역일 때는 국가균형 발전. 그래서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혁신도시, 기업도시 만들 때 그쪽으로 가는 기업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잖아요. 규모를 일률적으로 정할 수가 없어. 그때 규모를 별도로 정하는 거예요. 요것은 알아두셔야겠다는 거죠. 예. 그럼 잠시 쉬었다가 이제 지정 절차부터 보겠습니다.